자, 그러면 우리 불문법의 또 한 종류, 판례법하고 조리하고 이렇게 공부해 봅시다. 자, 판례법이란 뜻은 판례가 법원이 내린 판결이죠, 그죠? 근데 그 판결이 판결을 법처럼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판례법이라고 용어를 써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나 이제 독일, 프랑스, 그러니까 성문법을 우선으로 하잖아. 그러면 판결은 그 자체가 법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원래 독일과 독일 쪽 법제도를 따르는 우리나라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죠? 그럼 법원은 어떻게 할까? 그 성문의 법을 해석하고 어떤 특정 분쟁 사건에 적용을 해서 그 사건 해결하는 거죠, 판결은. 그런데 이후에 판결 나왔는데 유사한 사건이 또 생기고 또 재판을 해야 돼. 그러면 하급법원 대개 어떻게 돼? 유사한 사건에서 이미 상급법원, 특히 대법원이 내린 그 논리와 법 해석에 따라 판결하는 게 보통이겠죠? 그러니까 거의 다 따른단 말이야. 이미 어떤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결 내는 걸 다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법과 같은 역할,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판결에 어긋나는 행위라면 다 소송을 하셨거든, 응?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법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죠. 그래서 의의는 읽고 지나가면 돼요, 응? 뜻. 그러면 두 번째, 법원성이라는 파트가 공부 꼭 해야 될 중요 파트입니다. 응? 자, 동그라미 1번에 법계에 따른 차이 그래가지고, 자,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그죠? 그리고 용어, 무슨 용어 나왔어? 선례 구속 원칙, 그죠? 그 용어 중에 선례 구속 원칙. 자, 선례 구속 원칙은 또 헷갈리면 안 되는 용어가 있어요. 바로 저 시간에 공부했던 뭐야? 행정선례법하고 용어를 혼동하면 안 되죠. 행정선례법은 뭐의 한 종류야? 관습법. 응? 행정기관이 업무 처리한 선례가 쌓였을 때, 그죠? 그러나 여기서는 선례라고 말할 때 이 선례는 판결 선례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죠? 그러면 선례구속 원칙 하면 통째로 선례구속 원칙 이꼬로 판례법을 지칭한다. 판례법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응? 선례구속 원칙은 판례를 법으로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가리킵니다. 응?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1번 중요한데 시험에 잘 쓰이는 건데, 영국, 미국 쪽하고 영미법계하고 프랑스, 독일 쪽 대륙법계하고 좀 입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차이가 나. 그죠? 그래서 영미법계 국가는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는 그 나라의 그 최고법원에 내린 판결을 법으로 아예 인정하는 나라야. 공식적으로 법으로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해?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선례구속의 원칙이 인정된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 말 이꼬로 그 나라 최고법원이 내린 판결은 다른 유사한 사건에도 다 따르도록 법적으로 구속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그 나라 최고법원의 판결 이꼬로 공식적으로 법이야. 응? 하지만 프랑스, 독일 및 그 독일 쪽 제도를 따르는 우리나라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선례구속의 원칙이라는 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판결은 하나의 사건을 해결한 것 뿐이지 그 자체가 법은 아닌 거 아니냐, 그죠? 이런 생각이 강한 거죠. 그래서 대륙법계 국가는 선례구속 원칙 인정 안 된다. 그래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대로 또 유사 사건에도 따라야 된다. 이런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응? 일단 동그라미 1번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요거 서로 반대 입장 꼭 알아둬야 돼요. 시험은 이걸 바꿔낸단 말이야, 반대로. 응? 그래갖고 점을 꼬기 위한.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자, 우리나라는 이제 둘로 나눠서 검토를 해야 돼. 하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응? 자, 동그라미 2번은 이제 법원의 판결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법이 하나 소개돼 있어. 뭐예요? 법원조직법 제8조 소개돼 있죠? 자, 그거 내용 꼭 밑줄 쳐야 돼요. 우리나라 법원조직법 제8조에 하면 다음 편에 이런 내용의 조항이 있대. 상급법원이 재판에 있어서 내린 판단은 어떻게 된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그래서 기속이란 말은 법적으로 구속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응? 앞으로 기속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가 두 번째 줄의 앞머리에 무슨 뭐에 관해서 해당 사건에 관하여. 여기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 여기서 해당 사건은 상급법원하고 하급법원하고 같은 사건을 놓고 판단한 경우를 말하는 거야. 같은 사건을 놓고 상급법원이 내린 판단이 하급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한다는 말입니다. 응? 그러면 해당 사건이 있고 동일한 사건을 말하는 거니까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하급법원을 기속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반대로 해석하면 바로 그 얘기를 거기에 부연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그 부연 설명하는 거야. 응? 같은 사건을 놓고 하급법원, 상급법원이 다르게 판단하면 상급법원의 판단이 우선하고 거기에 따라야 되죠. 하지만 유사한 사건이라면, 유사 사건이란 말은 동일한 사건은 아니란 말이야. 비슷하지만, 응? 그렇다면 하급법원이 상급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야 될 의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적 의무는. 응? 공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현실은 유사한 사건에도 대부분 하급법원이 상급법원이 내린 판단에 따라서 보통 재판하는 게 보통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응? 거기 이유도 써놓고 해놨지만, 그래서 그 이유는 뭐 그런 거 물어보진 않습니다. 시험에 각주에 달아놓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특히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거의 어떤 사건의 대법원 판결 내려놓으면 유사한 사건에서도 거의 대법원 판결 논리대로 다 재판도 하고 한단 말이야. 하급법원이. 행정기관도 그에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법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법적,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유사 사건에까지 적용돼 따라야 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현실적 측면에서 보면, 실질적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즉 어느 쪽을 더, 그러니까 법적 공식적 측면을 강조하냐, 현실적인 기능, 현실 측면을 강조하냐에 따라서 대법원 판결을 법이라고 볼 거냐 아니냐 이런 게 약간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큰 틀에서는 법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건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넓은 범위에서 불문법의 한 종류로 포함을 시키는 거죠. 응? 자, 어쨌든 읽어보고요. 어쨌든 동그라미 1번 중요. 응?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오른쪽 35쪽에 판례 1번을 먼저 봅니다. 응? 판례 1번을 보면 자, 대법원의 판례가, 대법원이 어떤 사건에서 판결을 내렸다 이거예요. 그죠? 대법원의 판례가 어떤 법률을 해석하는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법원의 법관은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여 재판해야 하는 것이나,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 법원을 직접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여기 키워드가 뭐예요? 첫째 줄에 유사 사건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유사 사건이면 같은 사건은 아니라고. 응? 비슷한 사건이지. 응? 그럼 유사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법원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이전에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그 대법원 판례를 사실상 현실적으로 존중을 하긴 해야 되지만 어떻게 돼? 또 두 번째 줄에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이 있기 유사 사건이지. 응? 비슷한 사건을 재판한 하급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은 아니다. 여기 마지막 줄. 응?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까지 있는 건 아니다. 이해됐어요? 예, 1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바로 우리나라에 이제 또 넓은 의미의 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법원만 있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뭐 국회가 만든 법률,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된다 아니다 이런 거 결정 내리고 하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한 4대까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응? 올해 있었던 중요한 역할, 헌법재판소 하는 기능 뭐야? 탄핵 결정. 그죠?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그 판정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몇 년 전에 있었죠? 한 2, 3년 전에 있었던 3, 4년 전? 헌법에 위반되는 활동을 하는 정당
해산 결정도 합니다. 다만 우리 요새는 없었지만, 그죠? 아, 있었나? 통합진보당 통진당이라고 약칭하는 그거 헌법에 위반되는 정당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죠? 그것도 있었죠? 그 위헌 정당 해산 결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지? 지금 이 공만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정하는 위헌 법률 심판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권한쟁의라 그래서 국가기관 간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 분쟁 사건 또 판정하는 역할도 하고 한 네 대서까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응? 헌법과 관련된. 자, 그러면 자 동그라미 1번 이것도 법조항이 있네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 47조 1항에 이렇게 문구가 있다. 법률의 위헌 결정은 그 문장 밑줄 쳐주세요.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제정한 어떤 법률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 하고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된대? 여기서 법원은 재판하는 법원을 말하는 거예요. 법원도 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야 하고, 응? 또 뭐예요? 그 밖에 모든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다 법적으로 구속한다. 그러니까 따라야 된다는 의미야. 일단 법조항, 응? 이것도 시험 문제에 쓰이니까 그거 알아두고. 자, 이에 의해 결국 어떻게 된 거야? 이건 명시돼 있죠. 헌법재판소법이라는 법에 다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이 다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선언한 규정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셋째 줄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 위헌이라는 결정 내리면 이거는 뭐야?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다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야? 행정법의 법원, 법으로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응?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동그라미 2번 분명히 법 규정은 위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 내린 거에 재판하는 법원도 기속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법원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야, 동그라미 1항에 썼듯이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 내린 거에 재판하는 법원이 기속된다고만 돼 있지 법률 해석해 놓은 거에까지 법원이 따라야 된다고 돼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동그라미 2번 헌법재판소의 법률 해석에는 재판하는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응? 자, 지금 읽은 거 밑에 판례 있습니다. 응? 2번 2번 앞부분에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법률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대. 대법원 판결이 법원에게 부여돼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따라서 자, 그 두 번째 줄부터 읽어봅시다. 중간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냐 아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법원이 최종적인 법률을 해석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법령을 해석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판단하더라도 결론 헌법재판소가 내린 법률 해석한 거에 법원이 구속되는 거 아니다. 응? 그러면 우리 법원 측에서는 이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근거로 뭐야? 그러니까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 내린 거에는 어쩔 수 없다. 거긴 따라야 되겠지만 기속되지만 법률을 이런 의미가 뭐다. 어디까지만 적용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에는 법원이 따를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법원이 스스로 법률 해석하고 재판하겠다 이겁니다. 응? 용어 구분해야죠. 위헌 결정이냐, 법률 해석이냐. 응? 그 단어 갖고 잘 구별하세요. 중요한 거 그죠? 자, 3번은 좀 건너뛰어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조리를 해봅시다. 조리. 자, 조리라는 용어는 읽어보세요. 뭐예요? 특별히 밑줄 칠 건 없고요.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시대, 우리 한국에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인 거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일명 한자로 조리라고 일컬어져 왔다는 거야. 응?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정의로운 거야.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 어떤 사회생활의 어떤 공동체 생활의 원칙 같은 거 있지? 그런 걸 조울이라고 지칭해 왔어요. 되게 추상적이지만, 응? 그래서 그런 뜻이다. 한번 읽어보고요. 그런데 두 번째 줄, 최근에는 조리를 좀 더 구체화해서 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 또는 일반 법원칙이라고 그렇게 좀 조리라고 일컬어져 오는 것 중에 좀 더 중요한 것들을 추려서 일반 원칙이라고 해서 좀 더 상세히 논의합니다. 응? 그래서 조리와 일반 원칙은 거의 유사한 용어로 봐도 괜찮습니다. 응? 그래서 있고요. 내용을 보면 읽어봐도 괜찮습니다. 그냥. 자, 기능. 네,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응? 첫 번째 어떤 기능 한대요? 두 번째 줄,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어떤 것? 최후의 보충적인 법의 역할을 합니다. 응? 앞에 설명했듯이 성문법도 어떤 현실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성문법도 아직 안 만들어져 있어. 그렇다고 무슨 관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성문법, 불문법도 적용할 게 없는 경우에 이 최후에 적용할 수 있는 최후의 보충적인 법의 역할을 한다 이거야. 응?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된 어떤 사고방식, 인식의 기초에서 뭔가 판단도 하고 그런 거야. 그죠? 그래서 최후의 보충적 법원. 두 번째, 법령의 해석 기준. 이건 이제 앞에 법령은 성문법을 지칭한다고 생각해요. 성문법을 시대와 사회에 맞게 해석하게끔 하는 기준 역할을 하는 거야. 응? 즉, 우리 이제 그 형법 뭐 이런 데 보면은 형법, 경범죄, 뭐 음란행위라는 개념이 있어. 근데 70년대 음란행위라는 거로 그 보던 행위. 법 규정 용어는 똑같아. 지금이나 옛날이나. 응? 70년대나 지금이나 다 법 규정에 음란행위라는 용어가 있어도 70년대에 포함시켰던 음란행위에서 오늘날은 음란행위로 보지 않는 것들이 많겠죠. 그죠? 응? 길거리에서 뽀뽀하는 행위 이런 거. 응?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시대 변화에 맞게끔 성문의 법조문도 해석 적용해야 되겠죠? 바로 그렇게 그 시대의 그 사회 구성원들의 보편적인 인식, 이게 성문의 법을 해석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기관에 국민한테 어떤 법 집행을 할 때 법에서 이렇게 테두리 안에서 알아서 선택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주고 있을 때 그거를 합리적으로 행사하게끔 하는 기준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을 잘 보세요. 그래서 주로 앞에 두 가지 기준을 지문에 많이 냅니다. 틀리게는 안 내고 최후의 보충적인 법 역할도 하고, 성문의 법을 해석하는 기준 역할도 하는 규범, 내지 법은 조리 내지 일반 원칙이다. 생각하면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제 5절. 네. 그러면 조금 아까 조리라고 부르던 걸 일반 원칙이라고도 오늘날 부르면서 몇 가지 중요한 걸 따로 추려서 논의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결국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개통상 불문법에 속하는 것이야. 원래 조리라고 불러와둔 것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거기 세 줄이 있는데, 첫째 줄, 실정법의 규정령. 여기 실정법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성문법이야. 실제 제정되어 있는 법을 실정법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똑같은 걸 가지고 제정법, 실정법, 성문법 다 같은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원칙이 오늘날은 워낙, 그러니까 원래는 이 성문법의 규정이 없이 이제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건데, 이제 오늘날은 굉장히 강조되고 중요하다 보니까 성문의 법에까지 규정을 해놓은 경우들이 꽤 있어요. 하지만 성문의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만 이게 법의 효력을 인정받는 거냐? 그렇지 않아. 여기서 말하는 몇 가지 이 원칙들은 그 자체가 법입니다. 법. 그래서 이 원칙에 위반된 행정작용을 공무원들이 하면 다 위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 체크. 실정법에 규정이 돼 있느냐 여하를 떠나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성문의 법에 규정을 해놓는 것은 보다 확실히 하고 강조하기 위한 거지,
성문의 법에 규정 안 돼 있다고 해서 여기서 얘기할 원칙들이 법의 효력을 법으로 인정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헌법에까지 명시되어 있는 원칙도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이라든지 평등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헌법에까지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 직접 명시되어 있는 거나 아니면 헌법 규정으로부터 도출돼서 그런 원칙들이 행정에 있어서는 지켜야 될 원칙이다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 위반하면 위법인데다가 헌법까지 위반한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과잉금지의 원칙이라 그러면 필요 이상으로 과잉된 조치라면 안 된다. 금지시키는 거죠? 비례의 원칙은 아니 정도껏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적정한 정도의 조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례 원칙의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밑줄 안 쳐도 예를 들어 어떤 정당한 목적이 있다. 어떤 행정위원회 어떤 정당한 목적이 있다. 목적이 정당해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은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것이어야 되고 그 수단을 사용할 때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게 필요 최소한도만큼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만 한다는 원칙입니다. 외울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근거. 근거는 일단 헌법에 근거가 있어. 그래서 헌법 37조 2항 밑줄 헌법 37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밑에 각주를 보세요. 37쪽에 각주 16번 헌법 37조 2항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헌법 헌법 제 10조부터인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쫙 규정해 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30조 2항 가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어떻게 돼? 국가의 안전보장, 사회 질서 유지, 공공복리라는 이런 목적을 위하여 법률로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그죠? 그럼 여기 문구를 분석해 보면 목적이 나와 있어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나와 있어요. 뭐로? 법률로.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라는 수단으로 제한할 수는 있는데 근데 국회가 법률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도 이런 목적을 제한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끝에 혹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끝부분이 바로 이 비례원칙에 해당하는 문구예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만으로 해야지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할 정도가 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게 비례원칙을 선언한 규정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낮은 법인 국회가 만들어 놓은 행정에 관한 법들에도 다 이 비례원칙에 관한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규정들이 대부분 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행정위원회는 무슨 목적을 위해서 무슨 조치 영업 정지니 영업소 폐쇄 조치 뭐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이런 문구들이 되게 필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으면 비례원칙을 선언한 규정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러 근거에서 법률들이 많이 두 번째 줄부터 많이 나오죠. 몇 개 쭉 소개해놨는데 가장 대표적인 법률 두 번째 줄 경찰관 직무집행법 1조 2항 그것도 밑줄 경찰관 직무집행법 1조 2항 왜 이걸 강조하냐면 원래 비례원칙은 경찰 업무 쪽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경찰이 사회 질서 유지한다고 국민한테 너무 과도하게 요새로 따지면 뻑하면 경찰봉 휘둘러 갖고 막 뚫겨 패거나 그죠? 응? 총 막 쏘거나 그러면 큰일 나잖아. 응? 그래서 원래 경찰이 아무리 사회 질서 유지하고 한다는 그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경찰이 무슨 무기를 사용하거나 가지고 있는 이런 장비를 사용할 때는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응? 그래서 거기도 각주 17번 응?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경찰관의 직권이 직무상 권한을 줄여서 그렇게 부른 거죠. 직무상 권한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그죠? 이게 필요한 최소한도 이런 게 다 비례원칙을 나타내는 문구란 말이야. 요거 보니까 여러분들 엊그제 보도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 그 소위 광화문 광장에서 시청 앞에 광장이었나?
물대포, 경찰이 쏜 물대포 맞아서 사망한 농민이죠. 백남기 농민 사건. 자, 뭐 그거에 대해서 그 경찰관들은 안타까워하죠. 왜냐면 그 밑에 경찰들 같은 동료로서 뭐 시위 진압이라는 불법적인 시위 진압에 대응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죠? 응? 그 밑에 또 부하 직원들도 뭐 다 위에서 시킨 대로 한 것뿐이고, 그죠? 어쨌든 사고가 발생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응? 그런데 거기도 비례 원칙이 이제 검찰이 뭐예요? 기소, 처벌해달라고 형사재판 열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단 말이에요. 응? 그 물대포 쓴 경찰관들, 그 다음에 그 위에 경찰 진압 부대장 뭐 해가지고 해서 그 당시 경찰청장은 빼고 그 다음에 서울지방경찰청장까지 다 기소, 응? 지휘 감독 제대로 안 했다, 업무상 과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 보도내용보면 직권 남용으로 이런 위법하게 필요 이상으로 권한을 과잉 사용해서, 그러니까 규정이 있거든. 물대포를 쓸 때 사람의 가슴 위쪽으로 직사하면 안 되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 규정을 위반해서 쐈다는 거야. 그리고 뭐 처음 쐈다고 하는데 그 쏜 경찰관들은 그럼 그런 사람을 원래 쏘게 하면 안 되고 사전에 훈련을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다 지휘 감독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응? 다 그러면 그 내용을 봅시다. 내용을 보면 비례 원칙은 세부 원칙으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다. 응? 그 표 안에 표 있고 표 위에 두 줄 있죠. 세 가지 세부 원칙, 그냥 읽어. 세 가지 세부 원칙이 이루어졌는데 이 세 가지 세부 원칙은 단계적인 검토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 3단계까지 다 통과 맞아야 적법으로 되는 거야.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위반이 되면 위법한 행정 조치가 됩니다. 즉 비례 원칙 위반으로,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어느 이 세 가지 세부 원칙 중에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 비례 원칙 위반으로 위법이 된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세 가지 세부 원칙 내용 알아둘 필요 있습니다. 내용과 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세부 원칙 뭐예요?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앞글자 따면 적필상. 네. 그래서 간단히 기억하고요. 자, 적합성 원칙은 목적 달성할 수 있는,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응? 목적 달성과 상관없는 수단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겠죠. 두 번째는요, 필요성 원칙은 다른 말로 최소 침해 원칙이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개 있다고 치자. 응? 그럼 여러 개 있는 목적 달성할 수 있는 목적 달성 가능한 여러 개 수단 중에서도 가능한 어떤 수단, 상대방한테 침해, 피해를 가장 적게 주는 수단을 택해야 한다, 이겁니다. 응? 자, 여기는 특히 필요성 원칙이 시험에 그 예를 들어서 몇 차례 나왔었어요. 응? 자, 한 두세 차례 나왔는데 예 잘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 셋째 줄. 위험한 건물이 있대. 붕괴될지도 모르는. 응? 그러면 위험 방지를 위해서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예를 들자면 두 가지가 있다고 치자. 뭐야? 건물 보수 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뭐야? 건물 철거 명령을 내리거나. 응? 둘 다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적합성 원칙에는 맞아요. 하지만 두 번째 단계, 상대방한테 두 수단 중에서 철거 명령과 보수 명령 중에서 상대방한테 침해를 적게 주는 수단은 어떤 거야? 보수 명령이겠지. 그렇다면 보수 명령이라는 수단을 택해야지. 둘 중에 철거 명령이라는 수단을 택한다면 어떻게 돼? 응? 필요성 원칙 내지는 다른 말로 최소 침해 원칙 위반이 되고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비례 원칙 위반이 된다. 그래서 위법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요 예 같은 거 있죠? 요 예를 시험에 잘 물어봐요. 응? 또 하나 예 있죠? 뭐라고 나왔어? 응? 자, 질서 유지를 위해 넷째 줄, 질서 유지 위에 조건을 붙여서 영업허가 내줄 수 있는 건데, 누군가가 영업허가 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나 봐. 행정기관 어떻게 돼? 자, 이거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허가를 내주면 이것도 이웃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또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질서 유지 뭐 이런 거에 곤란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러면 여기다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받는 상대방한테 무슨 조건을 붙여가지고 이런 조건 하에 허가한다, 요거 조건 어기면 허가 효력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고 허가를 내주면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어. 허가받는 상대방도 어느 정도 만족, 완전히 거부당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리고 뭐 이 이웃 주민들의 불만도 해소하고, 그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해줄 수도 있는데 아예 그냥 허가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것보다는, 그죠? 그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전체 그냥 허가 자체 거부하면 역시 다른 침해를 적게주는 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라는 수단을 사용했다면 역시 필요성은 지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방.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당성 원칙은 좁은 의미의 비례 원칙이다 부르는데, 이거는 뭐야? 지금 세 번째 단계죠. 3단계니까. 자,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있고, 두 번째,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중에서도 어떻게 돼? 가장 상대방한테 피해를 적게 주는 수단 하나 선택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그 수단을 사용하기 전에 한 번 더 비교를 해봐야 돼. 이 수단을 실제 사용했으면 얻을 수 있는 목적 달성, 이거 공익이라고 하자. 얻는 목적 달성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수단을 씀으로써 상대방이 있게 되는 피해하고 이익을 비교해봐야 돼. 저울질을 해봐야 돼. 그래서 야, 이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수단을 사용하면 달성되는 공익 목적은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데, 이 수단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면 그 수단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응? 그죠? 실제 선택된 수단을 사용할 때 가져올 수 있는 그 결과를 잘 생각해보고 이익을 따져본 뒤에 공익적 목적이 훨씬 더 상대방의 피해보다 중요하다 할 때 그 수단을 써야 한다. 그 수단을 어떻게 한다. 이런 논리죠. 자, 이 세 가지 내용 잘 알아두고요. 자, 적용 영역. 적용 영역. 동그라미 1번에 두 가지 체크해야 돼요. 자, 제일 먼저 어느 영역에서 시작이 됐다 그랬어요? 이 비례 원칙은 경찰 행정 영역. 응? 근데 경찰 행정 영역은 과거에 경찰이 주로 하는 일이 질서 유지한다고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주였어요. 지금 뭐 서비스도 하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경찰 행정 영역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고 그러니까 침해하는 행정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 경찰 행정 영역에서 시작이 됐는데 다른 행정 분야까지도 확대돼서 이제 국민한테 뭔가 서비스하고 이익 주는 작용까지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주면 안 된다. 응?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동그라미 1번. 적용 안 되는 영역이 없어요. 행정 분야가. 응?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 모든. 특히 두 번째 끝에 뭐예요? 급부 행정. 응? 다른 말로 이익 주는 행정이라고 해도 괜찮아. 요것도 곧잘 내는 거야. 응? 비례 원칙은 뭐야? 국민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할 때만 비례 원칙에 맞게끔 해야지, 이익 주는 수익적 행정에는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내. 응? 이익 주는 것도 필요 이상으로 과잉으로 제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응?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각도로 생각해봐. 받는 사람은 문제 제기 안 해요. 그죠? 근데 그 주는 거 어디서 나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거야. 일반 국민한테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걷어갖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주니까 예산 낭비고 국민한테 세금 많이 걷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어떤 국민한테 이익 주는 것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주면 안 된다. 이익 주는 데까지 필요 원칙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 안 되는 분야가 없습니다. 모든 행정 영역, 이익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1번의 핵심은 오늘날 급부행정, 즉 수익적 행정 분야 등 모든 행정 영역에까지 다 적용된다. 이게 핵심. 예. 그 다음에 뭐 2번은 주로 많이 문제가 되는 영역을 서술한 것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위반 효과 및 구제는 역시 설명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위법이 되는 거고, 위법한 조치로 인해 피해 본 국민은 행정소송하고 손해 입은 거 손해배상 청구해서 돈으로 배상받고 이렇게 절차 밟으면 돼요. 우리가 이제 행정법에서 배울 내용이 그런 걸 또 절차 이런 거 배워야 되지. 자, 그건 여러분들 읽고 지나가야 돼. 그러면 오른쪽에 판례 중에 중요한 판례들 또 체크합시다. 자, 1번 판례. 최근에 시험 문제 쓰였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비례원칙의 내용을
네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세 가지로, 여기 보통 세 가지로 보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목적이 정당한 목적이 설정돼야 된다. 그걸 하나 더 추가해요. 우리 일반론으로 이 책에서도 그렇고, 우리 책에서는 목적은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가정을 한 뒤에 이제 나머지 세 가지만으로 이제 급해서 얘기를 하지만, 일단 어떤 국민한테 어떤 조치하려는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응? 그 다음에 방법이 적정해야 된다. 방법 적정성이 적합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피해의 최소성은 아까 말했죠? 필요성 원칙, 그지? 그 다음에 법익의 균형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당성 원칙을 그렇게 또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헌법재판소 시험에 더 나올 거 없어. 헌재가 이렇게 비례 원칙의 내용으로 네 가지를 언급한 적이 있다. 이런 정도만 쓰인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 자, 3번 판례는 생수 시판을 금지했던 정부. 그러니까 우리 생수 사 먹잖아. 응? 그런데 이게 판결 94년도 판결 이전에는 어떻게 됐을까? 생수를 시중에 팔지 못했어요. 결국 소비자들이 사 먹을 수 없었죠. 우리 국민 시민들이. 그 법으로 금지해 놨단 말이야. 응? 그래서 생수업자, 제조업 판매업자한테 허가를 주면서 조건이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어? 허가를 하는데 만든 생수는 전부 외국에 수출 아니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게만 판매하는 게 조건이에요. 허가의 조건. 그래서 시중에는 판매 금지가 돼 있었어요. 응? 이게 이제 소송이 들어간 거지. 응?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도 소송에 국민집도 소송했고 생수 판매업자도 소송했고, 생수 판매업자는 왜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여기는 직업 수행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그런 걸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한다 이런 거였고, 시민 측에서는 왜 국민들의 마실 물 선택권을 국가가 제한하느냐? 응? 마실 물 선택권은 소위 헌법이 선언한 국민들의 행복 추구할 권리, 소위 행복 추구권에 포함되는 거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마시고 싶은 물 선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을 과도히 침해하는 조치다. 그리고 소송 들어간 거예요. 응? 이겼지 국민 측이. 응?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뭐라 그랬어요? 응? 국민의 자유 권리를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제한을 하려는 국가 측에서 어떻게 돼? 야,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 모색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지.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국민의 쪽에서 볼 때 제한당하는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는 다른 대체 수단이 존재한다 그래서 국가가 그런 기본권 제한하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배경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정부 측의 주장 중에 하나가, 야, 깨끗한 수돗물이라는 대체 수단이 있지 않냐? 응? 생수 시중에서 못 팔게 했어도, 생수 못 사 먹어도 깨끗한 수돗물이 있다. 응? 그리고 그 생수 시판을 허용하면, 응? 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 응?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응? 사실 수돗물 그냥 안 먹잖아요. 아주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진짜 끓여 먹는 건 먹어도 그냥 냉수로는 수돗물 잘 안 먹죠. 다 정수기 물을 먹거나 생수 사 먹거나 그러잖아요. 응? 그래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또 물 사 먹는 사람과 수돗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사람 사이에 계층 간 사회의 위화감을 조성할 그런 부작용도 있고 하니 생수 시판 금지하는 게 정당하다. 이게 정부 측 논리야. 그러나 법원은 어떻듯이 수돗물이라는 대체 수단이 있다 그래서 국민의 마실 물 선택권 제한에서 행복 주권 제한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해야지 생수 시판 금지한다고 해결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응? 그죠? 등등 그런 이유를 들어가면서 생수 시판 금지는 위법. 그래갖고 이때부터 생수 시판이 허용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줄 친 부분이 시험 문제에 쓰인 적이 있습니다. 응? 자, 3번 판례 했죠? 4, 5, 6은 특별한 건 아니고요. 자, 예를 들어서 공무원 하루 지각했어. 바로 파면이라는 징계를 했어. 어때요?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당연히
야, 그건 너무 과한 조치 아니야. 사람이 한 번 정도 지각할 수도 있는 거지. 지각했다고 바로 하면 바로 이게 우리가 누구나 같은 생각 갖고 있다고. 그게 조리야. 응?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 이상의 과잉 조치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4번이 그런 겁니다. 공무원이 뭘 위반했고 징계를 할 때도 어떻게 돼? 위반하게 된 과정이나 경위, 응? 그다음에 그 당시의 상황, 그다음에 그 공무원의 태도, 뭐 등등, 과거의 공적, 뭐 이런 거, 근무 실적, 뭐 이런 거 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한 징계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필요 이상의 징계 조치하면 모든 행정문화에 적용되는데 대표적인 얘들이란 말이야. 외울 필요 없어요. 그 뉘우치는 사람하고 안 뉘우치는 사람하고 또 이 징계 처벌 수위 달리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죠? 뭐 그런 거죠. 응? 그 다음에 5번은 간단히 얘기하면 국민한테 허가 같은 걸 내줬다든지 이익 주는 조치를 했어. 대표적인 예로 허가 같은 거 내주는 게 수익적인 행위처럼, 그지? 그러니까 이익 주는 조치를 했다가 뭐야? 이거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허가 내주면서 무슨 조건을 행정위원 요건을 달라고 허가를 내줬는데 상대방이 조건을 위반했네. 그러니까 행정위원은 어떻게 돼? 허가 정확히는 철회인데 그냥 표현 허가 취소한다 이랬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상대방이 역시 어떻게 돼? 허가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위반하게 된 경위라든지, 응? 그다음에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청소년 술집, 청소년이 술 팔다 걸리면 영업허가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어떤 업소가 술 팔다 걸렸어, 그죠? 그럼 무조건 허가 취소해야 될까? 그건 아니다. 응? 허가 취소한다고 다 적법이 되는 건 아니다. 왜냐? 그 업주가 청소년에게 술 팔게 된 그 상황 이런 것도 다 들어봐야 돼. 참작해봐야 된다. 응? 청소년인 걸 알면서 팔았느냐, 모르고 팔았느냐, 모르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그죠? 그래서 뭐 내가 늘 얘기하는 한 30대 중반에 그냥 늑수그레한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이길래 아무 의심 없이 술 팔았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어. 판사가 봐도 진짜 청소년 절대 아니야, 외모가. 그러면 나름대로 업주 아무 의심 없이 술 판 사실에 대해서 참작해줄 여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보다 약한 제재가 가야지. 뭐 한 달 영업정지 정도라든지, 그죠? 뭐 등등. 아니면 뭐 돈으로 얼마를 대신 내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법이 허용하는. 그런데도 제일 무거운 허가 취소하는 건 과잉 조치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한테 이익 주는 조치를 했다가 취소하거나 중지하는 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비록 허가 취소 같은 걸 시킬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허가 취소를 꼭 해야 되는 공익 목적과 허가 취소당함으로써 상대방 업자가 입는 피해 이런 것 등 다 이익을 비교한 뒤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지. 무조건 취소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6번은 또 나중에 또 배울 용어지만 공용 수용이라는 용어 나왔죠? 공용은 이제 공익 목적을 뜻하는 거. 공익 목적을, 수용은 재산권을 강제로 박탈하는 거예요. 뺏는 거야. 응? 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공짜로 뺏지는 못하고 다 돈으로 보상을 해주면서 뺏어갑니다. 그래서 야, 인천시 도로 만드는데 개인 땅 필요하다. 땅 내놔. 땅값 보상해주고 땅 수용해가요. 응? 이런 거야. 공용 수용이라는 뜻. 대충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뭐 했어? 국가가 예를 들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응? 도로 만든다. 아시안 게임 하기 위해서 경기장을 지어야 되는데 그 경기장 짓는 부지에 너 개인 땅 여기 구역에 포함된다. 땅 내놔. 응? 뺏길 수밖에 없어. 법에 의해서 강제로 뺏어가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공용 수용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 꼭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해야 된다 이거야. 응?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비례 원칙이 여러 분야에 적용이 되는 것에 예들을 이렇게 대표적인 예들을 설명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번하고 3번 이렇게만 칠 겁니다. 그 다음에 판례가 이제 실제 있었던 사건들. 자, 38쪽에 보면 비례 원칙 위반이라고 인정한 사례들. 그 다음에 39쪽 아래쪽에 보면 비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한 사건들. 그러니까 38쪽에는 행정위원회 조치는 결국 위법이다 라고 판결한 사례들이고
39쪽에 비례원칙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위법이 아니다. 적법한 행동 조치였다라고 이제 판결한 사례들이죠. 응? 이런 사례들 보면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응? 그리고 공부가 재밌어요. 이 판례 때문에. 자, 아이고 1번은 그냥 얘기만 들어요. 응? 판례 1번. 그러니까 38페이지에 판례 1번은 얘기만 들어. 여러분이 비례원칙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인데 시험 문제 내기는 너무 양이 많아. 지문이 길어서 내기는 좀 곤란합니다. 응? 시험 문제에 나오는 지문은 한 줄에서 세 줄 사이입니다. 길으면 세 줄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A4 용지 기준으로 해서 세 줄짜리 이상을 넘지를 않습니다. 응? 거의 관행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긴 문장은 잘 택하지 않습니다. 출제자들도. 자, 다만 1번은 이런 사례였어. 야간에 술 취한 상태에서 병원에 있던 과도로 뭐 대형 유리창 깨고 할복 자살한다고 난동 부린다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어. 그래서 경찰관 2명이 출동했어. 흉기 들고 난동 부린다니까 장비 다 챙겨왔어. 그래갖고 뭐 소총까지 들고 왔어. 그죠? 경찰봉, 가스총 다 수주하고. 그래서 병원에 달려가 봤더니 내가 난동을 부려서 이 병원 현관 복도에 막 피가 막 뚝뚝 떨어져 있고 심각한 상황이다. 얘는 또 병원 직원을 인질로 삼고 있어. 대치. 야 빨리 투항해라. 설득중에 야 술 취했잖아. 술을 많이 취했어. 그리고 지 형이 죽었대 병원에서. 그래갖고 난동 부리는 거야. 지 형 살려내라. 응? 술 먹고 왔어. 근데 경찰이 투항하라고 설득을 했는데 오히려 뭐야? 칼 들고 경찰에게 덤비는 거야. 응? 경찰한테 쏴 이러면서 막 응? 칼 들고 덤비니까 오히려 경찰이 복도에서 후퇴. 손 들고 후퇴. 복도 끝까지 밀려갔어. 더 이상 뒤로 갈 길도 없어. 근데 이 자식이 진짜 더 찌를 듯이 덤벼. 그냥 쏴치기 그냥. 소총 한 발 발사. 근데 왼쪽 가슴 맞고 범인 사망. 그 범인의 유가족이 뭐야? 경찰의 총기 사용이 지금 배운 비례원칙에 안 맞게 행사된 위법한 조치다. 위법한 조치를 입은 피해니까 국가가 배상해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법원의 판결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 행위는 비례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조치였으니 국가는 배상해라. 판결 나온 겁니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응? 그러면 우리가 배운 논리 정의만 첫째. 이때 목적이 뭘까요? 경찰의 목적. 출동한 경찰관의 목적. 난동을 제압하고 범인을 검거해야 되겠죠? 응? 일단 난동을 제압해서 질서를 회복시키는 게 목적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수단이 1번 판례 보면 수단이 뭐뭐 있어요? 응? 경찰봉도 있고 가스총도 있고 소총도 있어요. 응? 그러면 다 목적 달성 가능한 수단들이니까 이 수단들 중에서 아무거나 택해도 첫 번째 적합성 원칙에는 맞는 거야. 응? 하지만 두 번째 원칙에 문제가 돼. 두 번째 원칙이 필요성 원칙, 즉 최소 침해 원칙이죠. 이 세 가지 수단, 경찰봉, 가스총, 소총 중에서 목적 달성하면서도 가능하면서도 상대방한테 피해를 가장 적게 해주는 수단은 적어도 소총은 아닐 거야. 경찰봉이나 가스총이겠지, 그죠? 그래서 법원도 뭐야? 충분히 경찰관 2명이 출동했고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과 경찰봉만으로도 충분히 난동 제압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총기를 수단으로 택한 건 뭐야? 비례원칙 위반이다. 즉 필요성 원칙 위반이다. 응?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국가 측, 그 경찰 측의 항변은 이래. 야, 그 상황은 지금 급박한 상황이고 칼 들고 덤비는데 지금 총을 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 확 주장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법원도 한 발 불어서 좋다. 그럼 경찰관이 부득이 총을 발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경찰관의 이 총기 사용에는 그래도 위법이다. 왜? 총기 사용할 때는 뭐야 이게 무슨 어떤 뭐 대간첩 작전 한다든지 어떤 뭐 무슨 인질극 벌이면서 막 뭐 어떤 그런 예외 상황이 아니라 총기에는 헛발은 공포탄을 장전하게 돼 있어요. 실탄이 아니라 위험용으로 공포탄을 먼저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폭발부터 실탄 장전. 응? 이것도 규정 위반이야. 두 번째, 이 전쟁 나서 뭐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 난동 제압 목적인데 그렇다면 어디를 쏴야 돼? 하체를 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대퇴부 이하를 주준에 쏘게 돼 있어요. 근데 상크를 쐈잖아. 이것도 규정 위반.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 결국 그래도 비례원칙 위반이 되는 거다. 이런 논리입니다. 응? 대표적인 사례예요. 자, 시험은 안 낸다 그랬어, 그죠? 자, 2번 시험 1번하고 비슷한 논리로 생각하면 돼요. 시험은 마지막 미출신 부분이 나옵니다. 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던 범인 검에서 가스총을 근접 발사. 뭐야? 범인의 눈 실명. 응? 가스총 입구를 막고 있던 고무마개가 엄청난 압력을 막고 있는 건데 발사 순간에 튀어나가면 큰일 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규정에도 얼굴 향해 1m 앞에서 못 쏘게 돼 있습니다. 응? 근데 이게 얼굴 가까이 쏜 거야. 결국 경찰관의 이 가스총 사용 행위는 위법.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분 국가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 수행을 해서 손해 입힌 건 국가가 손해배상하는 거예요. 인천시 공무원이 그랬다면 인천시가 배상 책임을 지는 거고 그런 도가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했죠. 3번도 중요. 3번 변호사법 뭐 맥주 배탕 이런 거 안 해도 돼. 변호사법에 뭐 있었대? 개업지 제한하는 규정. 응? 이게 제목. 그러면 자 이런 거죠. 판사나 검사를 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이제 사표 내고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 내죠. 개업을 한단 말이에요. 변호사 개업. 근데 어디다 해? 자기가 근무하던 검찰청 앞에 법원 앞에다 사무실 낸단 말이야. 검찰청 법원 앞에 가면 막 변호사 사무실도 다 막 밀집해 있죠. 그거 바로 앞에 낸단 말이야. 그동안에 그렇게 왔어요. 그러면 야, 무슨 문제가 생겨? 바로 엊그제까지 동료로 또는 부하로 상사로 이 근무하던 사람도 아직 남아있잖아. 그 자기는 나왔고,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사건 맡으면, 나온 사람이 사건 맡으면 아무래도 그쪽 편에 뭔가 유리하게 뭔가 된단 말이야. 그게 또 사람 사는 사회에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잖아. 응? 유리하게 안 해준다. 최소한 불리하게는 안 해줄 거야. 그것만 어딘데, 그죠? 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관 예우 관행이라는 별로 좋지 않은 관행이 있습니다. 안 좋은 관행. 응? 전직은 뭔가 혜택을 줘. 응? 자, 그래서 그런 구조리. 그래서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됐어요. 뭐냐면 막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바로 보통 판검사 하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그러니까 검사하던 사람은 검찰청에서 많이 봐주고 판사하던 사람은 법원에서 많이 봐주고 이런 거라고. 응? 그게 전관예우야. 응? 그래갖고 그런 사람이 사건을 맡잖아. 그러면 비싸게 받아. 근데 비싸게 받아도 그 사람한테 맡기면 뭔가 유리한 결정을 받아내. 응? 구속될 걸 구속이 안 되게 해준다든지,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실제 징역 몇 년 해가지고 실제 옥살이 할 걸 집행유예 이래가지고 일단은 징역형은 선고받되 옥살이는 안 하는 거야. 응? 풀려나는 거 집행유예 받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같은 유리하게.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사건을 맡기면 비싸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그런 사람한테 맡겨. 응? 그래서 인질극도 벌어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유행 지금도 하죠. 그래서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 이런 사회적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고쳐서 판검사를 지내다가 사표 내고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 때는 자기가 근무하던 법원 검찰청 바로 퇴임하기 직전에 근무하던 법원 검찰청 앞에서는 뭐 2년 동안은 사무실을 못 내게 했어요. 다른 구역에 가서 해야지. 응? 그렇게 함으로써 그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마 내가 알기로 검사가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이 국회가 이 변호사 이 개업 장소를 제한하는 이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다. 그래서 위헌 신청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헌재다
위헌이라고 결정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없어졌어요. 이 규정이. 그러니까 지금은 개업 장소 제한 없습니다. 응? 그죠? 옛날로 다시 돌아간 거야. 똑같아졌어. 응? 응. 그래서 그 끝에 잘 보세요. 이 개업지를 제한하는 규정은 뭐야? 목적에 적합하지도 않은 수단이래요. 목적에 적합하지도 않고, 응? 개업지를 제한한다는 이런 수단은 목적에 적합하지도 않고 또 뭐야? 제한하는 정도도 과잉. 둘 다. 그죠? 비례 원칙에 위반된 거다. 응? 내용도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5번 판례 보세요. 5번. 공정한 업무 처리 쭉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단어는 피동적으로입니다. 피동적으로라는 얘기는 뭐야? 뭐 수동적으로. 뭐 그런 비슷한 의미죠? 수동적으로. 그래서 보니까 야, 여기 20년 넘게 근속 근무한 경찰 공무원. 그지? 뇌물 받았다고 징계를 받았는데 무슨 징계가 내렸어? 해임. 해임이면 잘리는 거야. 응? 파면도 잘리는 건데 이제 파면 다음으로 높은 징계예요. 그죠? 그런데 이 경찰관이 먼저 뇌물 달라고 요구했나? 그건 아니라 이거죠? 그냥 업무 처리 공정하게 한 것뿐인데 뭐 고맙다고 그죠? 책상에 30만 원이 든 봉투를 놓고 갔다는 거지 민원인이. 그래서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어떻게 뇌물 받은 거로 걸린 거야. 그죠? 그럼 징계를 할 수 있다 쳐도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해임은 너무 과한 징계다. 응? 아 이거 나오니까 저기 뭐야 우리 국민을 개돼지라고 표현했다 해서 망언했다고 파면당한 교육부 공무원 있지? 이름도 전 국민 다 아는 나향욱이라는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있어. 그죠? 기자들 앞에서 뭐 그런 얘기야. 결국 무슨 징계 받았어? 파면됐어. 파면. 근데 뭐 했어요? 소송 냈어요. 엊그제 보도 나왔어요. 얼마 전에. 1심에서 이겼어요. 그 사람이. 파면, 난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파면 처분 위법이다. 내 생각에 과잉이라고 본 것 같아. 응? 그래서 그 다음은 뭐 후속 보도가 나와서 보는데 어쨌든 1심 판결이 보도가 됐는데 나향욱 파면 처분 위법이다. 응? 자, 그 다음에 7번 판례. 자, 7번 판례 꼭 공부하세요. 그죠? 이거는 주유소 사고 팔 수 있어요. 주유소 허가 받아서 영업하다가 주유소 팔아요. 양도인, 양수인 얘기 나오죠? 그런데 이 양도인이 말하면 전주인이라고 생각하자. 전주인이 뭔가 부정휘발유 파는 거야. 근데 이걸 이제 새로 인수한 자, 양수인이 인수해가지고 영업을 하려는데 이 주유소에서 부정휘발유 팔았다. 이래가지고 영업정지 6개월 조치 내려진 거야. 행정위원회 영업정지 6개월 했죠? 그런데 어때? 그러니까 야 새로 인수한 양수인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지. 전주인이 위반한 거지 내가 위반한 거 아니다. 난 전주인이 그걸 위반한 것도 모르고 인수했다. 응? 그런데도 뭐야? 6개월 영업정지 시키는 거는 너무 과잉 조치다. 응? 했죠? 그래서 인정받았어요. 응? 자, 그러니까 근데 요새는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인수한 자가 전주인이 위반 사실이 있다는 걸 모르고 인수하면 모르고 인수했다면 이런 제재를 못하게 이렇게 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법 개정이 최근에 이제 되고 있는데 그 예전 일이니까 한참 전의 일이니까 어쨌든 네, 꼭 알아두세요. 응? 자, 그 다음에 8번도 알아두세요. 이것도 시험에 쓰인 적 있어. 거기 사원 판매행위라는 얘기 나오죠? 응? 사원 판매행위란 뭘까? 사원 판매행위는 자기 회사 사원들한테 물건 팔아오라고 시키는 거지. 응? 현대자동차 같으면 뭐 사원들한테 너는 그랜저 몇 대? 응? 과장급은 뭐 응? 소나타 몇 대? 이런 식으로 할당해주고 사와라. 인사고가에 반영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불공정 영업행위란 말이야. 그죠? 걸려가지고 법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 돈 뺏어가요. 법 위반해서 얻은 이익 뺏어가는 조치가 있는데 과징금이라고 부과해요. 그런데 뭐야?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법 위반으로 얻은 액수를 훨씬 초과했대. 그렇다면 이건 너무 많이 과징금 비례 원칙에 안 맞게 너무 많이 부과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꼭 읽어두세요. 응? 판례 다 설명하면 지도 못 나가니까 자, 꼭 체크하세요. 10번은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응? 아까 얘기했죠? 응? 외모가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자, 넘어가고 13번 체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유죄가 확정 안 된 미결 수용자에게 죄수복 입히는 거 있죠? 지금 저 수임 번호 503호 박근혜 대통령 아직 재판 중이잖아요. 재판에도 안 나오신다 그러고 그러시는데 지금 네. 그리고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 유죄가 확정 안 됐어. 유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거지, 그지? 근데 죄수복을 입혀서 법정에 데리고 나오고 또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갈 때도 죄수복 입혀서 데리고 가고 이건 좀 문제 있다, 그죠? 인권 침해다. 응? 그래서 유죄 확정된 자한테는 죄수복 입히는 거 맞지만 그런 뜻이죠. 13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가 되고 그 20번은 그냥 여러분 읽어보세요. 20번. 응? 20번은 뒤에 가면 공용 수용 파트에서 저 손실보상 파트에서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일단은 비례원칙과 연관이 있으니까 써놓은 거예요. 20번은 여러분 체크하고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위법 아니다라고 한 사례들. 자, 1번도 시험에 쓰인 적 있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음주운전인데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어요. 근데 어떤 경위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어? 응? 야, 골목길에 주차해놓고 집에 들어가 술 먹고 있는데 차 빼달라고 연락 와서 술 먹다 나와서 차 빼고 6m 옮겨놨다는 거야. 근데 음주운전으로 걸렸어. 응? 근데 음주 수치에 따라서 이제 면허 정지냐 면허 취소하는데 저 음주 수치가 0.1%를 넘었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 나오면 면허 취소예요. 경찰이 면허 취소시켰지. 그랬더니 이 취소당한 자가 면허 취소는 너무 과잉 조치야, 위법이야 하고 소송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장한 게 이거야. 첫째, 내가 술을 먹고 운전한 건 인정한다. 근데 내가 술 먹고 운전해서 어디로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집 앞 골목길에 주차하려고 6m 옮긴 것밖에 없고 사고하는 것도 없고 또 자기 면허 취소당하면 먹고 살 길 막막해진다는 거야. 운전면허가 있어야 책 빼달라고 생계 유지해 가는데 면허 취소하면 최소 1년은 있어야 면허를 다시 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계곤란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는 너무 과잉 조치다 하고 소송을 한 거야. 그러나 법원은 면허 취소로 상대방 네가 받는 불이익도 크겠지만 음주운전이란 교통사고 너무 심각하니까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한다는 공익 목적이 엄청 더 중요하고 또 상대방은 과거에 음주운전 위반 전력도 한 번 또 있다. 또 위반한 거 이런 거 고려하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응? 여러 가지 참작하죠. 그 다음에 2번은 어때요? 2번 체크. 여기는 스스로 사례를 요구. 그러니까 공무원이 뇌물을 받잖아. 그런데 먼저 요구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중한 징계를 함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아까 거하고 대비시켜봐. 먼저 요구한 게 아니고 그냥 책상에 놓고 와서 어떻게 소지하고 있다가 이런 경우는 가벼운 징계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받고 막 이런 거는 중징계가 마땅하다. 응? 그래서 여기 해임에 따라도 과하다고 볼 수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꼭 체크하세요. 3번은 두 번째 줄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법이 정한 금지 이런 지역이 아니라도 이거 환경 훼손되는 거 방지한다는 그런 중대한 공익 목적을 위해서 산림 훼손 허가 신청 거부할 수 있고 법에 규정 없더라도 가능하다. 이건 또 뒤에 허가 공부할 때 또 나오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어쨌든 크게 보면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이렇게 한 두세 번 쓴 판례가 있어요. 다 관련이 있으니까 써놓으니까 중요한 건 중요한 대로 나오는 대로 자꾸 반복 학습하는 게 좋죠. 네,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7번 7번 꼭 체크하세요. 자, 7번은 재밌는 판결. 법규 위반자에게 경찰이 먼저 돈을 요구해서 10,000원을 받았어요. 응? 그게 걸려 적발돼서 어떻게 했어? 응? 해임됐어요. 잘렸어요. 응? 해임됐습니다. 그래갖고 소송 내서 그 경찰관이 자기 해임한 조치 과잉 징계 조치다. 비례원칙 위반이다. 위법. 소송 냈는데 경찰관 졌어. 그죠?
여기 보면 예, 신호위반자 적발하고 신호위반자가 보통 뭐라 그랬어? 젊은 여성 운전자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뭐 한 번만 봐주세요. 뭐 보통 그러지. 일단은 하소연하는 게 보통 사람들일 거 아니야. 이런저런 사정되어가면서 그죠? 그 경찰관이 마침 점심시간이 다 된 거야. 그러니까 뭐 커피값이라도 주셔야 뭐 이런 식의 언동을 딱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여성 운전자한테 10,000원을 꺼내준 거야. 먼저 돈을 요구했어. 요구한 점이 인정됐어. 그 다음에 10,000원을 줬는데 그냥 10,000원짜리 펴서 줬어. 지갑을. 응? 그렇게 돈 주는 거 아니다. 응? 2번 접어가지고 면허증 접어서 면허증하고 같이 밑에다 해서 주는 겁니다. 돈 주는 방법도 가르쳤대. 세 번째, 그 옆에 운전자 옆에 동승자가 있었는데 휴대폰에다가 이 경찰관 이름 경찰이 있으니까 이름 적고 이 오토바이 타고 온 경찰관이었는데 오토바이 번호 적는 걸 보고 경찰관 너네 신고하려고 그러냐? 신고하려면 해라. 나는 가벼운 징계 정도로 끝날 테지만 당신들은 위반했다고 벌 받고 또 뭐 뇌물 뭐 이런 거로 또 벌 받을 거다 하고 약간 협박성 발언도 했다는 거야.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액수는 10,000원밖에 안 되지만 도저히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없을 정도로 경찰 공무원 공무원직 계속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 해임은 적고. 이렇게 됩니다. 자, 시험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외국으로부터 녹용 수입하는 업자가 있는데 우리 공항이나 저 항만에 다 검사하죠. 우리 뭐 부산에서 저 뭐 나와서 뭐 무슨 붉은 불개미인가 뭔가 나와갖고 난리가 났었잖아. 응? 하여튼 뭐 그런 거는 이제 그 동식물 검역도 하고 그다음에 뭐 밀수 안함 이런 거 다 검사하죠. 그래가지고 그 공무원이 녹용 수입하는 업자가 이제 컨테이너에 녹용 수입해 왔어. 컨테이너 열고 그 뿔 견본으로 3개를 무작위로 골라가지고 거기서 끝부분 잘라가지고 검사한 거야. 그랬더니 뭐 거기 인체 유해 성분이 기준치 이상 약간 오버해서 나온 거야. 그래서 무슨 조치를 했어? 전부 폐기시키든지 수입한 나라로 다시 반송시켜라 이런 조치를 했더니 업자들이 반발. 야 이거 전체를 다 조사한 것도 아니고 그 중에 표본 3개 끝부분 조금 조사해서 기준치 이만큼 오버했는데 전부 폐기하는 건 너무 심한 조치다 라고 수긍한 거야. 근데 졌어. 위법 아니다 결론이야. 뭐가 더 중요하다?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 목적이 훨씬 더 상대방 업자보다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응? 이익 비교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14번 너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응? 14번. 자, 14번은 이른바 거기 보면 음주운전 3번 걸리면 어떻게 된다? 음주운전이 3번째다. 걸린 게. 그러면 원래 아까 0.1% 이상 나와야 면허 취소라 그랬지? 3번째 걸리면 0.1% 안 넘어도 면허 취소. 이게 삼진 아웃 제도라고 있어요. 3번째 걸리면 삼진 아웃 제도. 그런데 이게 이제 이때부터 소위 삼진 아웃 제도가 법에 이제 규정이 새로 생겼어. 그래서 이때부터 시행이 되는 거야. 이때부터 이 이후로 시행이 되는 거야.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 뭐라고 하냐? 자기 옛날에 음주운전으로 2번 걸린 적이 있어. 이 법 시행되기 전에. 그래갖고 이번에 또 걸렸어. 음주운전으로. 근데 0.1%는 안 넘었다고 치자. 그래도 3번 걸렸다고 생각해서 면허 취소를 시켰다고. 그때 이 상대방이 뭐라고 반발해. 아니 삼진아웃 제도는 요때부터 시행되는 거라 요때부터 위반하는 횟수 3번을 따지는 거지 왜 법 시행되기 이전에 위반한 횟수까지도 포함을 시키냐 이렇게 싸운 거예요. 그랬더니 법원이 뭐래? 법 시행 이전에 위반 횟수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게 법원의 해석이에요. 응? 그래서 그 도로교통법 규정을 이 삼진아웃 제도가 도입 시행되기 이전에 위반 횟수까지 과거에 2번 위반한 거에 이번에 걸렸으니까 과거 2번 위반한 사람이 이번에 시행 이후에 걸리면
3번 위반한 거로 과거 위반한 횟수도 포함시키는 거 뭐야? 맞다. 이 판결이 되겠습니다. 응?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 예,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또 다른 문제 공부하죠. 예.